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 기득권층은 전통적으로 천황의 권위를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들은 천황을 핍박하며 사리사욕을 채워왔다는 얘기를 했죠. 뒤집어 보면 바로 이 점이 일본 기득권층이 천황미화에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황의 권위에 기생하여 권력을 유지해온 일본 기득권층에게 천황의 권위 손상은 천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기반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행각이 지금도 별 차이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황제가 확립된 이래 일본의 지배층은 천황의 권위에 의지해서 통치를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기득권층은 천황의 권위에 기생해서 특권을 누려왔다는 뜻이죠. 오죽했으면 2차 대전 때 항복 조건으로 천황제 유지를 내세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전쟁에 져서 항복할 대상을 상대로도 이렇게 천황의 권위 유지에 집착하는데 지배 대상인 백성을 상대로야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황이 살아있는 신으로 대접받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천황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한 고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인의 인식으로는 천황이 신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천황이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당연히 인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국가를 대표해서 신을 모시기 때문에 신과 동일시될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인신 또는 현어신이라는 호칭도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 현인신에 대한 관념은 그런 전통적인 관념보다 절대화전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라는 관념과 매우 가깝게 그 위치를 설정했다고 봅니다. 천황을 절대적인 존재이며 도덕의 근원, 진리를 구현하는 존재인 유일신적 의미로서 현인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즉 천황 자체가 신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시기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해서 패전까지 70여 년 정도의 시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같은 천황의 위상은 1000년 넘는 시간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건 작정하고 천황의 위상을 강화시켜 이용하기로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필 근대에 접어들면서 천황의 권위를 더욱 격상시킨 원인은 앞쪽 편에서 대충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사람은 그때 기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천황의 지위가 항상 그러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황을 신으로 여기게 한 인식이 기득권층이 만든 착각일 뿐이라는 얘기인데 일본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싫겠죠. 그래서 천황의 위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갔는지에 대해 들춰대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그 자체를 금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천황을 비판하는 내용만 입에 올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이유 역시 이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역시 신의 권위죠. 아무리 해도 인간의 권위가 신의 것을 따를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현대 세계에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나라에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을 둔 나라는 일본뿐이죠. 이 사실은 그냥 신이라고 간주되는 천황을 두었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가 이 간단한 명제 하나 때문에 안팎으로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선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부터 손을 대죠. 일본 언론의 절대 금기가 천황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금기는 일본 안의 언론에만 그치지 않거든요. 외국의 언론도 천황에 대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야 하니까요. 비슷한 입헌군 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왕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국 왕실은 각종 가십성 기사에 시달립니다. 그만큼 사생활 침해가 극심한 거죠. 사람들이 영국 왕실을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하는 동정성 풍자 만화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 일본 천황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사태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을 쥐고 힘든다는 미국 언론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일본 천황과의 감정이 좋을 리 없는 한국이나 중국 언론에도 그들에 대한 가십성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전범 문제 등과 관련이 돼서 천황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가끔 나오죠. 하지만 이건 천황 자체를 씹어대는 내용이 아니라 복잡한 현황과 관련된 그야말로 저음자는 비판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말초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가십성 기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걸 싫어하는 대중의 시선을 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황을 깎아내리는 내용은 못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자기 나라 왕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인위적 통제를 가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영국 정부는 영국 왕실에 대한 언론 보고를 그렇게 극심하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파파라치처럼 남의 사생활을 팔아먹는 집단들이 영국 왕실의 사생활도 캐낼 수 있죠.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황가에 대한 보도에 극심한 통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30년 전쯤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M방송사에서 조선 왕실의 후손이 남아 왕실 재건을 시도하는 가상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자체는 그저 평범한 드라마에 불과했거든요. 여기서 뜬금없이 왜 드라마 얘기를 꺼내느냐? 이 드라마 때문에 한일 관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된 내용은 단 하나. 조선 왕실 재건에 좌절한 주인공이 일본 천황에 대한 저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단지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 외교 분쟁도 불사했어요. 드라마 방영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한국과 일본 사회가 허구에 불과한 드라마 속의 한 장면 때문에 발칵 뒤집혀버렸던 사건은 허구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 드라마 주인공도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럴 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집단은 천황의 신성함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발광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천황 자체에 대한 쓸데없는 가십을 차단하는 선에서만 그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황과 별 관계가 없는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지금까지도 일본과 한국, 중국 등의 나라에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일본 같은 파시스트 세력의 침략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죠. 독일이 유럽 중심의 전쟁의 침략 주체였다면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쟁의 침략자였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이야기죠. 하지만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위협에서 동아시아 사회를 구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거죠.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번영을 누리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구축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명칭도 남들이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한국이나 중국 사람에게는 욕부터 나올 만한 논리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들이 한국, 중국 등지에서 자행한 학살이나 착취 같은 만행은 부지기수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반면 백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동아시아에서 그렇게까지 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 백인의 위협에서 동아시아를 구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논리가 납득이 가겠어요? 하지만 일본 보수파들은 끝까지 그렇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을 논리에 집착하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침략 전쟁을 인정했을 때 따르는 막대한 배상 책임도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도 독일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했거든요. 독일이 왜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했느냐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건 일본은 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냐는 게 문제인데, 외교부 쪽에서 일했던 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작은 이권에도 집착할 정도로 전문용어로 찌질한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라가 그렇게 부자인데 돈 때문에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천황이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지금 일본 천황은 입헌 군주제에서 실권 없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에서는 모든 주요 현안을 천황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관례상
내각에서 결의한 내용을 천황이 뒤집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권이 없다고 할 뿐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천황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일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천황을 실질적 통치자로 여기는 왕정체제였죠. 물론 이때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안이 천황의 허가를 얻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정되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태평양 전쟁도 천황의 허가를 받아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 구조를 알고 보면 왜 일본 기득권층이 전쟁의 책임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지 이해가 가죠. 몇 번 강조했듯이 현재 일본에서 천황은 인간이 하는 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신은 전지전능하니 실수를 할 턱이 없으니까.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황이 침략 전쟁을 허가한 꼴이 되죠. 사람들의 피를 즐기는 악신이 아닐 바에야 침략 전쟁을 허가하는 행위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신이 실수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죠. 하나는 실수를 인정하고 권위의 실추까지 감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의 선택은 분명하죠. 이웃과의 불화는 물론 분쟁까지 감수하더라도 천황의 권위를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인정받는 일본이 가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짓을 하는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알고 보면 의외로 이유가 단순한 경우가 많죠. 일본 사회에 그렇게 미스터리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천황인 겁니다. 이 덕분에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 하나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게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